안녕하세요. 사고보상TV 손해사정사 한정인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시는 분들이 산재보험 외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 줄여서 근재보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험은 소규모 공사 현장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입니다. 보통은 원청이 하청업체에 일감을 주며 근제를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원청에서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자분들께서는 원청 또는 소속된 하청업체에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휴업급여나 장애급여 같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산재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라서 근로자라는 사실과 업무 혹은 출퇴근 중이라는 조건만 충족되면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산재보험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보상만 해준다는 것입니다. 위자료나 앞으로 벌지 못할 수입 같은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손해를 추가로 배상해 주는 것이 근제보험입니다. 회사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손해, 즉 위자료,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같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험으로 처리하는 거죠. 실제 상담을 해보면 근제보험 자체를 모르시거나 사고가 난 건 본인 실수고 부주의라고 생각해서 추가로 받을 금액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관리 소홀이나 안전조치가 미비하여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회사의 과실을 잡을 수 있는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작업장의 추락 방지나 미끄럼 방지 장치가 없었다거나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혹은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을 시킨 경우 등은 회사가 지켜야 할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재해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해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이 배상을 근제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산재 처리만 받고 끝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근제보험으로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료비입니다. 치료비는 산재 요양급여로 처리되지만 일부 비급여 항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재 요양급여 처리를 하더라도 보장되지 않는 치료비는 재해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해자가 지불한 치료비는 근제보험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자료입니다. 가벼운 타박상이나 염자처럼 회복이 빠른 부상은 위자료가 적게 책정되지만 골절 이상의 중상이나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위자료 금액이 커집니다. 보통 위자료 금액은 장애 정도를 고려해서 산정됩니다. 이때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법에 따라 발급된 후유장애 진단서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 기준으로 위자료 기준금액은 1억으로 책정되고 실제 소송까지 가지 않고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는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선에서 기준금액이 정해집니다. 이 기준금액에 장애진단서상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곱해서 실제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노동능력 상실률이 30%라면 기준 위자료가 1억일 경우 3천만 원이 위자료가 되고 여기에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하면 됩니다. 위자료는 산재보험에서는 아예 지급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산재로 아무리 보상을 받아도 위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제보험을 통해 따로 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실수입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금액도 큰 항목입니다.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사망한 경우 앞으로 벌 수 있었던 소득 손실을 일시금으로 계산해 보상받는 것입니다. 일실수입 역시 재해자의 과실 비율을 반영하고 산재로 이미 받은 장애급여는 차감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배상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8세 남성분이셨는데요. 비 오는 날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미끄러져서 십자인대가 파열되셨고 재건수를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산재 장애급여로 2,300만 원 정도를 받은 상태였는데 저에게 근제보험 처리 관련하여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근제보험회사인 건설공제 측에 서류를 제출했으나 금액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였고 장애진단서를 다시 받으라고 해서 혼자서는 힘들기에 저에게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근제보험의 경우 산재에서 장애 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그냥 똑같은 서류를 제출한다고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분과 함께 병원 주치의를 찾아가 맥브라이드 평가 기준에 따라 29% 영구장애로 후유장애 진단서를 새로 발급받고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십자인대의 경우 무릎 동요 정도로 보험사와 싸우게 되는데 이분께서는 5mm 정도의 동요밖에 확인되지 않아서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최종적으로 일실수입으로만 추가 2,700만 원을 배상받았고 위자료와 향후치료비까지 포함해서 총 3,700만 원의 배상을 근제보험으로 받았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피해자의 과실이 낮거나 나이가 더 젊거나 현장 직종에 따라 억 단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손해액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라 제 사례를 잠시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향후치료비입니다. 예를 들어 골절로 인해 내고정물을 삽입한 경우 나중에 제거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산재에서 재요양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근제에서는 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술로 인해 남은 흉터를 제거하는 비용 등은 향후치료비로 인정받아 근제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제보험은 산재보험과 보상 범위도 다르고 손해액 산정 방식도 다릅니다. 요양이 종료되고 장애 판정이 완료된 다음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근제보험의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막상 근제를 청구하려고 하면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문제 삼거나 장애율을 인정하지 않거나 손해액 자체를 줄이려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손해사정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애 및 과실 판단 기준, 일실수입 계산 방식, 위자료 관련 판례 분석 등 전문적인 접근 없이는 수천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후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데 받아야 할 보상까지 놓치면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시라고요.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 이후의 대응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사고로 인해 고민 중이시라면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댓글창에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